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PT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GPT 같은 경우는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딱 많이는 없어서 시간상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PT 뭐 화제, 뭐 이런 교육계의 논쟁이 있고, 뭐 이렇게 MBA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부 대학에서는 GPT를 에세이로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MBA나 로스쿨 1, 300과를 통과한 GPT가 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중요성, 우리 아까 크게 인공지능이 있었고, 머신러닝이 있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었고, 딥러닝 안에 우리 생성형 A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업무 환경에서의 보고서 작성, 이메일 초안 작성, 마케팅 콘텐츠 생성 등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인화와 맞춤화를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화와 효율성이 있고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렇게 반복적이거나 표준화된 콘텐츠 생성 과정을 자동화시킴으로써 보고 작성이라던가 코드 생성, 자동으로 뉴스하는 기사 같은 경우도 AI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단점은 이제 잘못된 정보의 생성이 이제 되기도 하고 잘못된 편화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고정한 이제 위험한 고정관념과 혐오 발언 등의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고 이제 AI의 응답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 재생산이나 실제 사람의 음성이나 신원 동의 없이도 도용하죠. 딥페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각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긴 할 텐데 챗GPT에다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챗GPT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는 도중 문서 작성 중단에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환각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뭐 글쎄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뭐 단점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부작용은 무엇인가 하는 환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뭐 조선실록 왕조에 기록된 뭐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을 알려줘 이러면은 뭐 조선실록 왕조의 뭐 이런 역사서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런 사건은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인 건데 맥북 그때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는 또 던진 사건이 세종대왕도 실존 인물이고 맥북 프로 던진 사건도 실존에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챗GPT가 환각을 해가지고 답변해준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의 예시는 환각의 예시이다라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의 차이점을 조금 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게 생성형 AI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있었고요. 신경망 딥러닝, 자연어 처리까지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제 생성형 AI는 딥러닝, 그다음에 잠시 후에 배울 생성적 적대 신경망 겐, 그다음에 변이형 자코도 자동 인코더 요거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응용 분야에서 의료 진단이라던가 좀 전에 배웠던 것들 다 자율주행 설명이라던가 챗봇 추천 시스템, 뭐 게임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분야에 되어 있다면 생성형 AI는 이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우리 챗GPT에서 이미 텍스트로 이제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였다시피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림도 다 그려주고 멀티모달 이렇게 음성도 다 나타내주고 이런 이제 생성형 AI는 텍스트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생성하는 멀티모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와 검색 엔진의 좀 차이점을 보면 생성 AI는 새로운 콘텐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면을 끓여줘라는 이제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라면 끓이는 법 검색하면은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그냥 골라서 찾아서 보는 건데 이제 생성 AI 챗GPT에는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줘 하면 계속해서 다른 대답을 해줘요. 다른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검색 에이징 같은 경우는 저장된 데이터 내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에 맞는 정보만 제공을 해준다. 생성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생성 AI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새롭게 만들어낸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생성 AI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과물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인데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자 입력의 키워드와 관련된 제일 높은 이제 웹페이지 목록을 알려준다.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에서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롬프트에다가 라면을 끓이는 거 이렇게 끓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다시 또 다른 거를 이제 또 라면 끓이는 법을 좀 꼬들꼬들하게 끓이는 법을 알려줘. 아니면 뭐좀 퍼지게 끓이는 법을 알려줘. 그러면은 뭐 챗GPT는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계속해서 주겠죠. 근데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다가 라면 끓이는 법 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존의 블로그라던가 있었던 내용들만 계속해서 몇 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눌러도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정보에서 라면 끓이는 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검색 엔진이다. 되고요. 또 여기에 그냥 그 검색 결과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이제 프롬프트 여기 위에 프롬프트에 따옴표 있죠. 따옴표. 이렇게 따옴표랑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텍스트가 포함된 프롬프트라는 텍스트 따옴표 있는 모양의 이 검색을 하실 때 그걸 따옴표를 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무조건 나오는 요런 이제 검색 포함된 내용의 검색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검색할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 AI 빼기 생성 AI 같이 입력을 하면은 생성 AI는 검색이 되고, 생성 AI는 검색이 되고, 빼기 있잖아요. 생성형 AI라는 검색은 제외하고 나타내는, 검색이 되는 이런 거. 특정 단어 제외하고 제 검색 결과를 원하는 거를 찾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파일 타입 PDF, 이렇게 파일 타입 PDF 이렇게 정해놓고 생성 AI라고 하면은 입력을 하면은 이제 파일 확장자가 PDF 문서인 것을 입력하는 값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에서 뭐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따옴표를 넣는 거, 빼기를 넣는 거, 그 다음에 그 파일 형식을 지정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검색을 잘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를 넣게 되면 모두가 포함된 거, 생성형 AI도 프롬프트 그 키워드 두 개 다 모두가 나오는 이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때 입력하는 게 플러스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광고 영상 뭐 이런 거 AI가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일러스트 다 이거 다 이제 생성형 AI가 만든 거다. 예. 2D, 3D, 커머셜 이미지 제작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좀 가능하고 네, 생성형 AI에서는 여러분들 뭐 텍스트 투 텍스트, 그다음 텍스트 투 이미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뭐 비디오, 텍스트, 그다음에 노래 뭐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생성형 AI에서 다 제작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해보시면은 해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뭐 우리 텍스트 뭐 비디오 해가지고 뭐 소라라던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영상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생성형 AI가 바꾸는 세상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어,
QX3는 여기 조금 넘어가 이미지 생성 뭐 이렇게 경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성 AI와 우리 검색 엔진의 차이점을 보세요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검색 엔진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생성 AI는 할 수 없다. 맞나요? 틀렸죠? 네. 땡 하고. 그다음에 생성 AI와 검색 엔진 모두 사용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이것도 직접 대표를 생성 AI는 직접 답변 생성할 수 있지만 검색 엔진은 이미 나와 있는 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 AI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 엔진은 할 수 없다. 그죠? 틀렸죠? 네. 검색 엔진에서도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죠. 생성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기반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검색 엔진은 인터넷에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찾아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맞죠? 항상 생성 AI만 새로운 거를 뭐 창출한다, 새로운 거를 생성한다, 이런 내용이고, 검색 엔진은 새로운 걸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생성 AI의 개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하여 정확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아니죠, 이거 검색이죠.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답변을 선택하여 제공한다. 이거는 검색 엔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업 디귿.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체크하셨던 부분,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만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 좀 더 봐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라고 하는데, 자연어 처리는 텍스트와 음성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이제 자연어의 이해, 그다음에 자연어의 생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검색, 감성 분석, 그다음에 기계 번역,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정 분석 같은 경우 이제 어, 생성 AI가 주어진 문장이나 텍스트의 이제 감성을 파악하고 긍정적, 부정적, 중립의 감정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요 프롬프트 뭐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감정을 추론하시오. 네, 직장 이야기만 할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 마. 라고 했더니 챗GPT가 주어진 문장, 직장 이야기만 할 거면 부르지 마. 를 토대로 화자의 감정을 추론해 보면 이는 화자가 분노하거나 실망한 상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자는 상대방이 직장 이야기에 관한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불편해하다고 느껴서 그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성형 AI가 감정을 이제 조금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감정 분석, 재미나이를 마찬가지로 화자는 현재 짜증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 근거와 추가적인 결정, 결론 이렇게까지 나타내주는 감정 분석까지도 지금 프롬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제 모델 이제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등과 같은 딥러닝을 모델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언어와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은 뭐 요거는 시험의 내용과는 조금은 관계가 있어서 뭐 RNN 우리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권트가 나왔고 GPT-3가 나왔고 이렇게 계속 변해되어 가는 좀 모델의 변천사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96페이지에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언어 모델입니다. 큰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네, 큰 언어 모델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거대한 인공지능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LLM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대규모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양한 주제와 문맥에 사용되는 언어와 뉘앙스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LLM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오픈 AI GPT,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버트 등으로 두 개 모두 다 이제 대량의 언어를 학습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LLM, 뭐 GPT라던가 아니면은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요걸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LLM은 사전 학습이 꼭 필요하고 GPT의 약자 알고 계시죠? 예, GPT 사전 학습이라는 이제 나오는 나오는 건데 GPT에 이제 잠시 후에 약어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제 대부분의 LLM은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이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사전 학습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학습하고 미세 조정에서는 특정 작업이나 도메인에 맞게 모듈을 조정한다. 일단은 이렇게 특징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언어 문화에 정말 라지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이 꼭 필요하고 사전 학습이 없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막 광대한 양의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LLM은 문제점은 이제 어, 자원 소모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챗 GPT 이용하시면서 친구처럼 지내시잖아요. 안녕, 고마워, 잘 지냈어? 뭐 이렇게 물어도 많이 쓰잖아요. 오늘 내 기분은 어떤데 너의 기분은 어때? 뭐 이러면서 사줘서 고마워. 이렇게 진짜 대화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전기가 엄청 많이 드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사전학습부터 볼게요. 우리 LLM에서는 중요한 게 사전학습과 미세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전학습 보면은 이제 사전학습은 특정 작업 사용 전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해 언어의 기본 구조와 패턴을 미리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습득이 있고요. 효율적인 학습이 있고 성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모델이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사용되는 언어의 패턴, 문법, 의미 등을 미리 학습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모델로 새로운 데이터나 작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향상, 데이터 뜻에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면 모델이 더 복잡하고 세밀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어 최종 작업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의 GPT에서의 P, 이거는 사전학습의 이제 첫 글자로 나와 있을 정도로 프리트레인드라는 첫 글자에서 가져왔을 정도로 사전학습 또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전학습은 특정 작업 전에 사용하는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언어의 기본 구조와 패턴을 미리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새로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GPT에서도의 P, 여기 나오는 P는 프리트레인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전학습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긴 학습 시간,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또 시켜야겠죠? 예, 학습 없이 하면은 그 성능과 효율성, 최종적인 이제 성능 측면에서 많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사전학습은 모델이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작업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의 언어 모델 개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전학습 없이 시작이 된다면 적응성도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미세조정. 미세조정이라는 건 사전학습한 모델에 최소한의 정보만 수정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미세조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바둑을 두는 모델을 사전에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 사전 미세 조정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바둑을 두는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사전에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미세 조정은 그와 유사한 오목 있죠. 오목도 비슷하죠. 바둑과 오목을 두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미 바둑을 두는 모델을 복사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오목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변경해서 오목에 최적화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학습시켰던 그 사전학습의 내용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바꾸는 거예요. 바둑에서 오목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바꿔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를 효율성 있고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할 수 있는 미세 조정에 이점이 있다는 거. 미세 조정이라는 건 사전학습에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수정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바둑을 두는 거를 교육을 시켰고 사전학습을 시켰다면 여기서 정말 조금만 바뀔 수 있는 오목과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미세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은 이제 모델이 새로운 작업을 빠르게 적응하고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바둑을 두는 걸 사전학습을 시켜서 다 알고 있다면 오목도 오목의 방법이 조금만 다르잖아요. 조금만 다르니까 그 미세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절차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선택하고, 아, 나 바둑인지 뭔지 한번 선택해보고, 미세 조정의 대상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모든 층의 레이어를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층만 선택해서 학습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모델의 출력층에 가까운 부분에 새롭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률도 조정하고요. 추가 학습도 해가지고 미세 조정 절차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랭체인 나옵니다. 랭체인 얘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은 이제 활용해서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챗GPT 같은 생성 AI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최근에는 가족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 입고 만들어 보는 재미 덕분에 이용자가 혹평부터 몇 동안이 이미지 생성을 자주 해당하는 글도 올렸었는데요. 챗GPT는 재미있는 이미지 생성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또는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챗GPT. 그런데 사실 챗GPT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챗GPT는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을 올바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내용을 원하고자 최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전히 챗GPT가 답변을 올바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공개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아마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는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 우리가 제주도 여행 출발 상품표는 이런 물어봐도 역시 잘 모른다고 답하고 있죠. 우리 가족의 키 또는 우리 가족 여행 정보는 우리 식구들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이지 챗GPT는 당연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의 키 정보를 함께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키 정보를 주면서 우리 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이라고 했더니 네, 이번에는 아빠가 가장 크다고 답변을 잘 해줍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행 계획서 중에서 항공편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챗GPT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 지수를 인수와 항공편을 이렇게 넣었더니 네, 역시 정확하게 NC254라고 답변을 잘 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함께 주면 챗GPT도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가족 키즈모나 항공편 정보야 간단하지만 나는 tek 한 번 전체 내용이라든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회사 내부 매뉴얼 전체 등 방대한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할 때마다 모든 내용을 대화창에 복사복사하게 하기에는 아마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양도 너무 많고 이에 따라 비용도 발생할 거고요. 또 참고 자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챗GPT가 필요한 정보 찾는데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올바른 답변은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RH입니다. 우리말로는 검색 진단 생성 영어인데 어렵게 들리지만 원래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챗GPT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행 계획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항공 일정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질문지에 넣은 것. 이게 바로 RNG의 핵심입니다. RNG 구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RNG 시스템은 먼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외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문과 가장 관련 높은 정보를 검색합니다. 나중에 항공 실험 볼 때 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핵심 정보와 원래 질문을 함께 AI에게 하면서 자, 여기 참고자료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답을 해줘 하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챗GPT는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RH 시스템을 직접 만들려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검색하기 좋게 나누고 검색도 하고 AI 모델하고 연결하고 등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랭체인이라고 하는 게 비추어지는데요. 랭체인은 마치 AI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레고 블록 세트와 같습니다. RAG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들, 다량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나누거나 검색하거나 AI를 연동하는 작업들을 미리 만들어진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랭칭 프로그램을 가져라 쉽고 빠르게 조립해서 RAG 기반의 똑똑한 챗봇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화면은 랭체인과 엘리스로 사용해서 만들어본 PDF 문서 기반 인공지능 Q&A 챗봇인데요. 그래서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서 질문을 해보면 PDF 파일에서 열려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스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행사를 준비하는데 행사 기간이 장소가 어떻게 될지, 일정 비용은 어떻게 될지, 음식물 반응 가능할지, 주차 비용은 될지는 행사 관련한 질문을 챗봇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전자제품이 기억났을 때 이것을 받기 전에 가정에서 자가 소유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고객센터 입장에서는 제품 매뉴얼이나 자주 등록지 등등 등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챗봇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물건 구매할 때도 Q&A 리스트를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내용들을 어떤 잘 정리해두면 GPT에서 답변 내용 하는데 새로운 질문이 왔을 때 자동으로 응답하는 거고 생각해보시고 네, 이렇게 랭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모델 LLM을 활용해서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이 외부 데이터와 이제 연결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AI 프로세스 등이 필요할 때 랭체인과 결합하면 더 강력한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내에 이제 예를 들면 사내의 LLM에게 육아휴직 절차를 알려줘 그러면 이제 LLM은 사내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틀린 답을 할 수가 있지만 랭체인을 사용해서 LLM에서 사내 이제 문서 PDF나 워드 이런 것들 올려서 이제 물어본다면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랭체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랭체인 같은 경우는 뭐 LLM 연결, 프롬프트 관리, 뭐 메모리 관리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성적 적대시경만 갱입니다. 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 AI 분야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좀 별도 표시해 주시고요. 걔는 두 개의 신경망에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제너러티브 어드버저리얼 네트워크의 실제로 하나 만든 약식이죠. 이렇다면 생성적 대응 신경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려운 말 같지만 천천히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역할에 의한 그게 유명한 미술가 반고 그림을 주고 생각을 얘기합니다. 반고를 확인을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감정평가가 역할의 AI인데 그래서 반고 확인을 하는데요. 스터디는 화가 AI가 그림을 주면서 이 반고 그림인지 아닌지 판정하고요. 그런 과정을 수천, 수만, 수백만 번 거치고 가면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해서 화가 역할을 맡은 AI는 갈수록 잘 그리게되어 진짜 반도가 그린 것처럼요. 감정평가는 역할을 하는 AI 또한 갈수록 정확하게 반도 그림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 예술을 진짜라고 숨길 수 있도록 표현한 알고리즘을 라고 하는데요. 생성적 대도시명과 대학은 진짜와 매우 비슷한 가짜를 생성함으로써 대립적 프로세스를 통한 거창 범을 열일과 생물을 수행하기에 묻다.
계획이라는 기술은 여러분이 보는 영화는 여기면서를 키우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생성적 이제 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주화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출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핵심 이제 구조와 원리를 보면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가 페이크 머니를 만들어요. 페이크 머니를 만들고 이 판별자가 진짜 돈이랑 페이크 머니랑 판별을 하게 되죠. 판별을 하게 돼서 이게 진짜가 될 때까지 아니야 피드백해서 다시 또 이제 뭐 더욱더 위조 지폐같이 진짜 지폐같이 만들어서 판별자가 진짜 지폐인지 아니면 가짜 지폐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을 해내는 게 바로 겐이에요, 겐. 그래서 겐은 위조 지폐 이런 얘기 나오면 겐에 이제 놀고, 그래서 겐에 이제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생성자는 진짜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판별하려는 과정에서 생성자는 더욱더 정교하고 진짜같이 만들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진짜 데이터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 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겐은 두 개의 신경망이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적 겐의 적대 신경망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걔네 절차, 일단은 뭐 생선자, 이렇게 그 위조 지폐의 이제 역할을 부여해서 보면은 생성자, 위조 지폐, 무작위로 데이터를 초기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제공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자가 활동을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위조 지폐범이 판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질을 개선해요. 이 판별자가 경찰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가짜인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가짜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 같지 않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른 더욱더 정교하게 위조 지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있더니 경찰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피드백을 받아서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경찰은 진짜 이게 진짜인지 위조 지폐인지 아예 헷갈리게 되는 판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오는 게 바로 걔네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걔는 이제 참 생성형 AI에서 가장 큰 이제 주요 핵심 기술이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참 많아요. 가짜 뉴스와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고 개인의 권리 침해라든가 사이버 범죄 도구, 신뢰도 저하. 왜냐면 위조지폐 이런 거 만들게 되면 이제 가짜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미디어 콘텐츠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회의적이게 되고요. 감지와 대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딥페이크의 원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영상도 보실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있고 생성자 제너레이터가 생성 데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 판별자에게 갖다 주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더 위조 지폐인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에는 판별자가 실제 지폐인지 위조 지폐인지 아예 판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내는 신경망이 바로 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한번 볼게요. 이 계획의 실질적인 페이스 수학, 얼굴 궁금한데요. 이 얼굴은 보시면 여기 쓰니까 파스워드 처리 움직임 얼굴에 갔어. 그래서 이 모양이 어디서 찾아왔다. 정렬이 연결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에 위해서 스트레스 시간 지나는 이 게이트를 보시면 이성적 게이트를 맞죠. GA에는 생성 모델과 시계 모델이 구현합니다. 생성 모델이 게이트를 바로 연결하는 아까 이런 모델도 시계 모델을 이해 관점. 이 두 개의 모델은 파스를 모델, 선을 적대를 모델로 시계 모델이
가정을 분쇄할 수 없을 때까지 이 두 개의 상호조건 반복됩니다. 이럴 때 연결과정 속에서 스스로 쓰고 결과물 연결된 이론을 알고 있을 수 있게 하기라도 어려운 수준의 진짜 같은 과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은 이것도 진짜로 성공하는 기존 과학을 어떤 약간의 것을 기념주면 거기서 이거를 친절해서 더 하니까 이쪽을 친절합니다. 그럼 약간 하는 영웅의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은 후천 그래서 요즘 나 지금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하지 않는 데는 뭐하는 사람이 있어. 네, 걔는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 그때까지 알고리즘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이제 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 보면은 뭐 딥페이크 하면은 좀 나쁜 그런 것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는 신원수단, 신원을 확인하는 범죄자라던가 뭐 테러범이라던가 이런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기억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녹화를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뭐 이제 뭐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뭔가 감정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요거 뭐 예시 보면은 여기 학폭 논란으로 이어가기 힘들었던 배우가 해외 수출 버전으로 합성된 얼굴로 뭐 이렇게 논란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부정적인 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죠. 이제 성범죄로도 악용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있고 조작 영상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 피해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VAE 겐과 VAE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생성 AI는 새로운 콘텐츠 다 끝나가요, 여러분들.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기억 내주시고요. 네, VAE, 생성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고, VAE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VAE 이렇게 보시면 인코더와 디코더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고, VA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VA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그 요약된 형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VA에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해서 잠재 공간에 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만 되는 것들. 인코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5가지 중에서 또 2가지가 포인트, 어떤 영상에 2가지가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2가지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줄여내는 거고, 그 다음에 디코더 같은 경우는 잠재 공간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본 데이터 2개를 줄여놨잖아요. 2개를 줄인 거를 다시 또 5개로 원래 데이터로 복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게 디코더다. 이렇게 VAE의 작동 원리는 인코더와 디코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코더는 압축하는 거, 디코더는 원래대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예술가의 그림을 특징만 딱딱딱딱 뽑아서 배우는 단계를 인코더라고 하고 그리고 디코더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 단계 이렇게 그래서 인코더는 압축시키는 거, 디코더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 이렇게 복원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큐브의 시리즈 첫 번째, 컴 컴파이제이션 해주자. 이번 영상에서는 컴 컴파이제이션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 컴파이제이션을 알아보기 전에요. 이 트레이스가 AI를 복습하고 유인이나 복습하기 위해서 이 코너 2를 하겠습니다. 토익코너의 2는 인코너입니다. 인코너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어떤 가정을 했어요. 그 가정이 허락하는 시간에서 더 적은 숫자의 원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인코너입니다. 인코너는
방금 말한 술집, 이 술제를 수행하는 알고리즘과 그 인간의 모든 말만 될 수 있고요. 그 큐브의 생활, 이 부분은 유를 비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 소리를 얘기하면 숫자를 줄이긴 줄인데 그 말이죠. 이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수치를 그렇습니다. 점수 데이터에 실수 데이터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더한 수치를 줄여다가 원래 있었다면 보관할 수 있으면 이건 인수행동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걸 보관한다. 요토익은요 유형을 쓰는다. 자를 의미 있을까? 인포도입니다. 아까 인포도 방사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중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죠. 오늘 실수가 그냥 정확하게 수업하는 걸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구조. 이런 사회에서 스토리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나는 소개할 그걸 이제부터 다시 배울 설계를 교정시키는 구조를 이걸 쓰는 쓰는 유명 이 사실은 이것으로 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진짜가 문제를 진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조사 이 문제를 특별한 말을 문제에서 수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쓰는 무슨 소리를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숫자를 내는데 규칙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규칙을 할수 있도록 이 통합을 통해서 적은 뉴스와 수식을 주는 분은 이어서 이번 역시 원래 이번 입법을 이어서 이건 영어를 해서 토요일에는 중간식을 사업시장 인터벌 인터넷 플러스가 이렇게 수동사를 이어주고요. 이 연결 지금 특성을 시작하고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코드를 써서 물량일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원래 사실 그 변화인데 근데 이해가 그녀를 위해 수많은 이 빠른 숫자를 유지한 이 정확한 숫자의 숫자를 잘하는 정말 우리가 수업과 있어요. 아마 별 실수 숫자를 공개할 숫자로 주력하는 하나님이라 이 공개할 숫자가 쓸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공개를 주력하면 정말 공유 숫자, 아까 다 실수니까요. 경우의 수는 무한계입니다. 이 실수의 범위를 마이너스 실수, 제가 마이너스 그 수는 무한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VQ 비율인데 여기서 가속을 하나 더 준다고 했죠. VQ 비율이 100%일 전에 인풋 가정이요. 이 공개하는 것은 실수가 10가지, 10가지, 8가지, 신체적인 개수에 분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원본 데이터 16개의 숫자는 공개를 실수 숫자를 줄일 때 이 두 개는 실수 숫자, 경우의 수만큼 무한계가 있고 날까지 수까지의 같은 개수 분류가 되는 뜻입니다. 타고나기를 시각적 다른 진행된 개수에 두 실수가 있죠. 이 실수가 표현에 10개 이상을 이러면 이 코드에서 주어진 두 개의 숫자는 핵심 종류가 이 값은 제가 세우고요. 이걸 물론 데이터는 시기는 16개의 실수가 되었죠. 일단 이 데이터를 통해 이런 소리를 지수 출력하는데요. 두 개의 실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인터넷 실수 숫자 6개월 전중에서 다시 했잖아. 이 부분이 원해가는 시간 풀푸시는 것이 이것이 100%까지가 인쇄가 맞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우리 인쇄를 수있습니다. 근데 인쇄를 원래 이렇게
튜토리얼 시리즈 여기까지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튜토리얼 시리즈 그래서 VAE 디코더 이제 활용한 이제 프로그램이 수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래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노래 만드는 프로그램 수노라는 것이 있어서 가사도 알아서 작성하고 가사인 가수가 노래까지 불러주고 수노가 생성한 음악들로 추가 편집해서 자신만의 음악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수노가 있다. VA를 활용한 수노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트랜스포머 요거는 이제 2017년도 구글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이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 모델을 이제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면서 현재 GPT-4, 버트, T5 등 대부분의 최신 AI 모델의 핵심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뛰어나고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 그냥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트랜스포머에도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이렇게 인코더를 줄이는 거. 나는 사과를 먹었다 보면은 이렇게 인코더에서는 숫자로 줄여내고 디코더에서 줄인 거를 바탕으로 원래대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셀프 어텐션에서는 사과, 먹었다 이 두 개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이제 나갈게요. 문제 풀어보면 이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사전학습한 모델에 최소한의 정보만 수정하여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그쵸. 네, 미세 조정. 그리고 아까 예를 든 대로 바둑을 모두 두는 모델을 찾아냈다면 그와 유사한 오목을 두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바둑 두는 이제 곧 최소화했다. 그래서 미세 조정. 그래서 사전학습이랑 미세 조정 요의 개념은 조금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매우 큰 이제 규모의 데이터셋을 학습한 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발달된 인공지능 모델이다. 수십억 개의 단어로부터 언어 구조, 문법, 의미 등을 학습하여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텍스트에 기반한 질문에 답변하고 문장을 이해하거나 번역하는 다양한 언어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그쵸. 스테이블 디퓨저는 뭐 이제 그림 그려주는 생성형 AI고 제미나이는 GPT와 같이 뭐 요거 아시고 프로듀스리 등록고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LLM.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세요. 자, 생성자와 판별자가 구성되어 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통해 학습하고 있다. 판별자는 생성된 데이터의 진위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평가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 이거 뭐죠? 네, 맞아요. 예. 또 이렇게 생성자와 판별자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한다. 이거는 상대 생성적 신경만 갠이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위주 형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주 형태도 예시로 많이 들어 나오니까 요갠꼭 숙지해 주시고요. 챗 GPT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변천사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요금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챗 GPT의 의미로 옳게 구성된 것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T, G는 제너레이티브, 그다음에 P는 아까 강조드렸죠. 프리트레인드,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약자다. 그래서 GPT의 약자 이거 한번 외워두시고요. 챗 GPT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맞죠.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정확한 웹페이지를 열어주다. 네, 아니죠. 웹페이지 연결하는 건 아니고 생성적으로 다른 대답을 계속해서 해주죠. 그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질문의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 음성 인식만을 통해
음성 인식만은 아니라 챗 GPT는 음성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이제는 뭐 노래까지 다 멀티모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모달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플러그인 이것도 이제 조금씩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이게 노트북이 있으시면 플러그인 이제 실행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노트북을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은 이제 아마 4개 정도 들어가셔서 세팅 앤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여행 일정 있으시면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뭐 여행에 관련된 익스페디아 뭐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숙박뿐만 아니라 항공편, 뭐 활동, 대여 차량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 플러그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서치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캔버스 GPT가 이제 캔버스 역할은 사용자가 생성한 텍스트나 코드 문서를 시각적으로 이제 편집하고 협업하며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캔버스의 기능이 추가됐어요. 옛날에 유료였는데 이제 무료 버전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챗 GPT의 도구 이렇게 보면은 챗 GPT 이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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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돼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캔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캔버스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 기능 같은 경우는 편집 제한, 길이 조절, 동기 수준, 마지막으로 다루기, 이모지 추가 정도의 기능이 있고요. 어, 그래서 챗 GPT에 관한 이제 내용 마지막으로 보고 We're canvas and ready to our game model search. Second, we're going to run Python code inside canvases. And 시험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또 이따 넘어갈게요. 그 GPT 이런 거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카이브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아니면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카이브에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 네이버 클로버 X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코파일럿도 네, 좀 넘어가서 나중에 실습 같은 거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갔고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 문제만 풀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챗 GPT 이미지 생성에 대해 모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챗 GPT 하는 게 대한 기본 상식은 거의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챗 GPT가 달리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그쵸. 달리를 인수해서 이미지를 지금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 시 같은 입력을 하더라도 결과물은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챗GPT 이미지 생성 외에도 이미지 설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이미지 생성 결과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명령어의 개수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챗GPT 플러그인의 용어로 만든 것은 그래서 챗GPT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한국말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원래는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대답을 다시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자동 번역 시스템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그쵸. 네. 프롬프트 제미가 답변의 답입니다. 그래서 G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GPT는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동작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 코딩 외에 특화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네. 다른 것도 너무나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GPT는 명령어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AI로 조정될 수 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화된 AI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GPT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 작업이나 목적에 맞추면 GPT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부랴부랴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학습했던 거, 체크도 연구하셨던 거, 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